안녕하십니까?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걱정 속에 피어난 꽃 한 송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안다. 걱정이 많은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찾은 좋은 방법은 노트와 펜을 드는 것이었다. 지금 머릿속에 드는 걱정들을 펜으로 하나하나 다 적는 것이다. 때로는 일기처럼 적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걱정이 끝날 때까지 걱정 노트를 썼다. 어느 날은 5장을 빼곡히 채우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하기도 했다. 걱정을 일일이 쓰다 보니 팔이 아파서라도 걱정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이 귀찮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저 누워서 생각만 할 때는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걱정이 생길 때마다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해야 하니 걱정도 꽤 힘든 일이 되었다. 걱정하는 일이 힘들어지자 꼬리에 꼬리를 물던 걱정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걱정 노트는 시간이 지난 후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때 내가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이 문제는 잘 헤쳐나갔구나. 이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똑같은 문제에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성숙한 태도를 잃지 않게 도와주기도 한다. 그게 바로 걱정 속에 피어난 꽃 한 송이다. 걱정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로 마음을 적셨던 것이다. 살다 보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다. 그렇다고 머리를 싸맬 필요는 없다.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걱정은 걱정일 뿐 해결해야 하는 건 내 몸과 마음이다. 인생은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저 그 상황에 충실한 것이 최선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무도 모른다. 수없이 걱정해도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면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테니까. 그래, 따지고 보면 다 처음이다. 올해를 겪는 것도, 오늘 하루를 겪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을 겪는 것도 다 처음이다. 처음이 두렵고 무섭고 막막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당연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음 챕터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로는 예리하다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고 예민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섬세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동료들과 함께 편집 일을 할 때였다.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아이디어 제안을 하는 나에게 누군가 참 섬세하다며 칭찬한 적이 있다. 그 섬세함이 훗날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너무 예민하다고 말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면 쉽게 지치고 피곤해져 오래 일하지 못한다는 충고와 함께 한때 내 성격이 싫었던 적이 있었다. 내가 가진 날카로운 부분을 주위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규정했다. 성격이 너무 예민하니 조금 무뎌질 필요가 있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 예민하다는 표현은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걸 알기에 나는 그런 내 모습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그냥 좀 넘어가자. 일부러 예민하게 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냥 그게 신경 쓰였을 뿐인데 마치 내가 나쁜 아이라도 된 것처럼 몰아붙였다. 그래서 나는 예민해 보이지 않기 위해 성격을 고쳐보려 애썼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리 애써도 예민하다고 규정되는 그 성격을 바꾸지는 못했다.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타인 앞에서 예민하게 비치지 않는 기술을 터득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두고 예민한 사람이 아닌 섬세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건 어른이 되고 나서였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가까이 하며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다가오는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섬세하게 표현하려 애썼다. 그 섬세함이 나의 장점이, 매력이, 경쟁력이 되었다. 예전에는 모든 상황을 날카롭게 받아들이는 내 성격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섬세하게 간지하는 내 예민함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어떤 일은 장점이라 말하고 어떤 일은 단점이라 말한다. 애초에 정해진 건 없다. 아직 인생의 반도 살지 않았는데, 아니, 어쩌면 반의 반도 살지 않았는데 지금의 내 모습이 고물일지 보물일지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줄 테니까. 다음 챕터입니다. 등 뒤에 날개. 실패가 두려울 때마다 생각한다. 나는 하늘에 닿을 만큼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니 가늠할 수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실패를 한다 해도 땅 위를 걷다가 돌뿌리에 걸리고 흙탕물에 빠지는 정도일 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 흙탕물에 빠지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 그만이다. 딱 그 정도의 실패이다. 그러니 도전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말자. 만에 하나 그 실패가 돌뿌리에 걸리고 흙탕물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질 정도라면 나는 지금 시험 받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자격이 있는지, 더 큰 영예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세상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 생각하자. 나에게 큰 행복을 주기 위해 힘든 시련을 주는 것이다. 그 행복을 맛보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오기로라도 버텨보자. 혹시 알아? 등 뒤에 날개를 달아줄지. 다음 챕터입니다. 풍경을 즐기며 걸어가는 삶. 조마조마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 마음이 수없이 흔들리고 불안하다가 바닥으로 무너진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배가 고프면 음식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은 것처럼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 불편한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 그러니 거기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 동요하는 순간 목표는 흐려지고 방향은 틀어진다. 인생은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추월하지도 않는다. 인생이라는 외길에서 혼자 걷는다. 누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허상일 뿐이다. 가위에 눌렸을 때 귀신을 보는 것과 같은 인치랄까? 사실 내 앞에 귀신은 없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겁을 먹고 귀신이라는 허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니 자꾸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모든 순간은 나와의 싸움이다. 이 문제를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두렵고 무섭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설령 내 앞에 닥친 일을 생각했던 것처럼 해결해내지 못할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내 안에 나와 줄다리기를 하는 영역이다. 오로지 내 몫이다. 인생은 계속 걸어야 한다. 이 길의 끝에 닿을 때까지 걸어야 한다. 그러니 어차피 걸어가야 한다면 길가의 풍경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해서 목표에 빨리 닿는 것도 아니다. 무작정 달리기만 하면 결승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힘을 다 써버리고 말 것이다. 또 그렇게 안 간 힘으로 달려도 막상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전부를 걸면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 잠깐 쉬었다가도 괜찮다. 잠깐 쉰다고 해서 세상이 도망가거나 나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풍경을 즐기는 일은 어려운 일도 거창한 일도 아니다. 살짝 고개만 들어도 푸른 하늘과 그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구름을 볼 수 있다. 천천히 걷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고, 잠깐 앉아서 쉬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단거리 선수와 마라톤 선수는 달려야 하는 달리기 트랙이 다르다. 그러니 누가 먼저 도착하고 누가 더 빠른 기록을 내는지는 의미가 없다. 달려야 하는 거리가 다르니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보다 결승점이 조금 더 먼 것일 뿐 결승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결국 나는 내가 목표하는 결승점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할 때면 어른들은 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꼭 1등하지 않아도 되니까 끝까지 달리라고. 달리기는 누가 1등 하느냐를 겨루는 게 아니라 시작점에서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니 삶이 좀 느려도 괜찮다.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다음 챕터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병을 앓고 있었다. 무엇이든 괜찮다고 생각하려는 병. 몸이 아플 때도 괜찮다. 어떤 사람이 내 험담을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괜찮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괜찮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을 때도 괜찮다. 나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해왔다. 진짜 내 마음이 괜찮은 것과는 무관한 괜찮다였다. 무던히 넘기고 싶은 욕구가 불러온 괜찮다였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괜찮지 않아도 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징징거린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잖아? 그 사람이 내 험담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서 따지기라도 할 건가?
그 사람하고 다시 사귈 것도 아니잖아.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 따지기라도 할 텐가? 그 어떤 물음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기에. 그래서 애써 괜찮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안 괜찮아도 안 괜찮을 수 없었다. 괜찮다고 되뇌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다음 챕터입니다. 허상에 마음을 두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혼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연인이나 친구 혹은 술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나 스스로 굳게 서려고 애썼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매일 앓는 소리만 한다면 그들도 나를 힘겨워할 테니까. 그래서 밝은 모습만 보여주고 즐거운 얘기만 나누려 애썼다. 누군가 나에게 힘든 일은 없니? 라고 물을 때면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아주 좋은 포장지였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엇이 괜찮은지, 어떻게 괜찮은지, 왜 괜찮은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괜찮으면 괜찮은가 보다 하며 넘어갔다. 어쩌면 그게 내가 바라던 바였는지도 모르겠다. 괜히 무거운 대화 주제를 꺼내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건 나는 늘 웃었다. 텅 빈 눈과 텅 빈 마음으로. 하지만 집에 와서는 사정이 달랐다. 힘든 마음을 오롯이 혼자 쏟아내고 감당하려 했다. 엉엉 울거나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내내 잠만 자거나 그날그날 힘들었던 일들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처음부터 혼자는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나 스스로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려 했던 것 같다. 한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잠시 어깨에 기대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힘든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내 아픔을 함부로 떠들던 사람들, 그리고 어렵게 꺼냈던 내 아픈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하찮게 떠돌던 경험들이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혼자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처음부터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뻔한 사람들에게 상처받느니 조금 쓸쓸한 편이 낫다고 되새겼다. 하지만 꿈속에서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그리도 편하게 안겨있는 내 모습을 보고 말았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 아픔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내 진심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애써 진심을 모른 척 감추어왔다는 것을. 내 진심을 마주하는 게 괴로웠을 테니까. 혼자가 편하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나는 그 누구보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는지도 모르겠다. 혼자인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기 바빴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혼자가 되는 게 싫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다. 누군가에게 안겨 깊이 잠들고 싶다.
다음 챕터입니다. 어른이 되면 외로워진다더니.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기댔다. 하지만 모두 힘든 삶을 산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자신의 몫만큼 짐을 지고 가느라 버거운 사람들에게 내 짐까지 더 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은 다 옛말이다.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기쁨을 나누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안 그래도 퍽퍽한 사회에서 슬픔을 나누면 우울을 전염시킨다. 밥값만 하자. 참 쉬운 말인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다. 자기 밥벌이를 하며 사는 일, 그 고단한 일. 나는 내가 어른이 되면 엄청난 일을 하며 살 줄 알았다. 우물 안에 있을 때는 가끔씩 차오르는 빗물이 위기의 전부였고,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일만으로도 충분했다. 힘들었지만 고단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라 믿었고, 우물 밖으로 나가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정작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생존의 문제부터 해결하느라 급급했다. 외부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우물벽은 더 이상 없었다. 능력이 없으면 따뜻한 방 한 칸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로 차려야만 했다. 살짝만 삐끗해도 먹잇감이 되니까. 밥값을 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는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타인에게 기대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힘든 만큼 너도 힘들다는 걸 아니까. 너도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운 채 버텨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저 미소만 보일 뿐이다.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저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만 늘어놓게 된다. 아무 의미 없는 너스레만 떠는 것이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속에 삼켜둔 채. 최근에 부쩍 외로움이 늘었다. 예전에는 가을에만 외로워했는데 요즘은 사계절이 다 외롭다. 외로움을 잘 타지 않던 내가 왜 갑자기 외로움을 타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아마도 타인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외로웠던 것 같다.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다. 나 지금 너무 외롭다고. 힘들어서 미치기 직전이라고. 어른이 되면 외로워진다더니 그 외로움이 말 못하는 외로움이었나 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랑 지금 제가 읽고 있는 페이스를 보니까 앞으로 한 20화는 해야 한 책이 끝나겠네요. 그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다들? 네, 새로 오실 분들도 미리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다들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